안녕하십니까, 목동 박쌤수학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킬러 문제 배제에 따른 대학 입시 수학을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가르치는 과목은 수학이기 때문에 수학 이외의 과목들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저는 수학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화면을 좀 띄워서 영상을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우선은 그 약간 화면이 조금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올려드린 PPT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있습니다. 자, 창을 띄우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갑작스레 발표가 되었습니다. 킬러 문제를 배제한대요. 거기에 이제 2가지 정도의 기사를 좀 캡처를 해서 올렸는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2가지 기사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난리 났죠.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아니,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이 시기에서 갑자기 변화를 준다고 한다고 하니까 이거를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막막합니다. 뭐 기사를 보시면은 뭐 조희연 교육감, 저 서울에 계시는 분이죠. 뭐 킬러 문항 사교육 뭐 모두 공감한다, 그렇죠? 자, 킬러 문항 22개 대학서 배워야 풀 수 있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대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이나 수학 교육에 대한 내용들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구나, 그런 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수학과를 간다고 하면은, 수학과나 수학교육과를 간다고 하면은, 1학년 때까지는 그 뭐 미적 배우고 그러니까, 조금 그렇구나 할 텐데, 2학년 때부터는 조금 다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자, 이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서 배워 풀 수 있어. 아니, 그렇게 따진다면은 그 킬러 문제를 풀었던 학생들은 모두 다 대학 수학을 공부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 그리고 킬러 기준 모호. 그쵸, 기준이 참 모호해요. 모호한데, 뭐 정답률을 가지고 킬러를 해야 되는지, 뭐 물론 당연히 킬러 문항 하면 정답률이 낮긴 하겠지만, 와학군가에서는 킬러 대신 준킬러, 비킬러 대비한다. 그쵸? 넘겨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킬러 문항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고난도의 문제를 내므로써 변별력을 만들려고 하는 문제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만약에 모든 학생들이 그냥 싹 다 맞춰버려요. 그러면 뭐 어떻게, 뭘 가지고 변별력을 할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센수학 비당위급 문제들만 낸다고 한다. 그러면은, 아니, 뭐 당연히 뭐 점수 차이는 조금 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되냐면은 역피라미드 형태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위험합니다. 자, 풀이 자체가 한 페이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설 같은 거 보시면은 어떤 문제는 한 페이지가 넘는 문제도 가끔 존재합니다. 자, 대부분 최고난도 문제들을 틀리고 다른 문제를 다 맞아도 1등급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근히 많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뭐 최고난도라고 한다는 것은 뭐 한계가 될 수 있고, 뭐 킬러 문항 하면은 옛날로 따진다면 뭐 21번, 29번, 30번 같이 이 세 문제를 틀려서 88이 나와도 1등급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변환 표준 점수나 이런 걸 따진다면은 단순히 1등급이 아니라 더 높은 점수를 가지고 해야 되겠죠. 자, 보통 문항, 킬러 문항 3문항 정도, 그쵸? 준킬러는 그것보다 쉬운 문제들, 저는 한 3문제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3문제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것도 보시는 분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 수능 점수 등급 컷을 일부이긴 하지만 좀 보시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체크를 하는 부분을 잘 보시면은, 자, 2015년 A형, B형 보이시죠? 그때는 이제 A형, B형으로 나오고, 문과가 A형, 이과 B형이었습니다. 문과 1등급 컷이 96점이래요. 말 그대로 그 당시에 그 30번 하나 틀리면은, 딴 거 다 맞으면은 1등급 된다는, 1등급 컷에 겨우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2005년 B형 보세요. 1등급 컷이 100점이에요. 만점 안 나오면 1등급 안 나와요. 2등급. 한 문제 틀려야 2등급이에요. 3등급. 89점이죠. 이거는 뭐, 4점짜리 2개 틀리고 3점짜리 하나 틀려야 겨우 3등급 컷에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2016년도 막 95점, 2016년 96점, 어때요? 이거 한 문제
조금 몰랐어, 틀렸어 라고 했는데 다른 문제 다 맞아버렸는데 드디어 점수 잘 나왔다 했는데 딱 1등급 컷에 걸려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별력이 없으면은 이렇게까지 점수가 차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017년 가형, 나형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역시 넘겨보시겠습니다. 2018년부터 조금씩, 역시 2017년부터는 뭐 조금씩 안정화된 형태이지만 그래도 조금 실수하면 삐끗하면은 쭉 떨어질 수 있다라는 압박감은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왜? 1등급 컷이 뭐 이과든 문과든 거의 88, 92점. 그렇죠? 뭐 2020년 가형 같은 경우에도 이과는 92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보통 이제 그 당시에 뭐 21번, 그 다음에 30번 정도 틀리고 다 맞으면 1등급 컷이 겨우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되겠죠. 자, 2등급 컷이 약간 조금 신기했던 게 85점이었습니다. 2020년. 3점짜리를 하나 틀리고 4점짜리 3개를 틀려야 2등급 컷에 걸린다. 그렇죠? 자, 2021년, 2022년 수능 이때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1년 수능은 역시 92점으로 큰 변화가 없고요. 자, 2022년 수능부터는 선택 과목으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원점수의 기준으로 이제 실제 발표된 건 표준 점수이지만 원점수를 추산했을 때 대충 이제 추정했을 때 이 정도 점수 사이로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시면 당연히 미적분과 기하 1등급 컷이 조금 낮죠. 확통은 그래도 보통 일반적으로 문과 학생들이 이제 선택을 많이 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뭐 2등급 컷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만약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만약 어떻게 돼요? 킬러 문제를 없애고 등급 컷이 좀 애매해진다라고 한다면은 앞서 보신 것처럼 진짜 1등급 컷이 100점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 지금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뭐 킬러 문항 없애고 이런 게 맞다 틀리다라는 부분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킬러 문항을 없앤다라고 한다면 그에 맞춰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난이도 조절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겠습니다. 자, 킬러 문항의 필요 여부보다는 그 대비가 중요하다. 자, 킬러 문항 지금 이제 수능이 몇 달 남지 않은 상태에서 킬러 문항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것을 논의하는 그럴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대비를 하고 가야 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수능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뭐 현장과 가정 모두 혼란스럽죠 지금. 아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야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어떡하지 라고 계속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 혼란스러워하기보다는 마음을 빠르게 먹고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당장 출제 기조 변화는 여기서 크게 없을 거로 보입니다. 자, 지금 그 발표한 시기도 그렇지만 지금은 그만큼 더 줄어들었어요. 지금 가서 갑자기 또 바뀌어 버린다? 난리 나죠. 뭐 EBS의 연계율을 높인다라고 하는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연계율과는 크게 관련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것을 왜 수능 몇 개월 남지 않은 시점에서 발표하는지가 저는 그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차라리 뭐 내년 수능이나 뭐 내후년 수능에 맞춰서 이렇게 변경을 하겠다. 준비를 이렇게 할 테니까 미리 대비를 해라 라고 하는 것과 갑자기 바꿀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시겠습니다. 자, 교육부에서 뽑은 킬러 문항들 뭐 이렇게 해서 22문항 정도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했는데 이건 30번이니까 당연히 조금 까다로운 문제겠죠. 근데 여기에서 그때 설명했던 내용이 뭐 상당히 뭐 복잡하고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30번 같은 문제는 보통 조금 시간 걸리는 문제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흔히 말해서 우리가 뭐 일일이 조금 계산을 하면서 푸는 문제들도 섞여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일일이 세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를 만들어주고 이에 해당되는 애들을 모아놔. 이런 식으로 몇 개인지 세워봐라. 격자점 문제처럼 몇 개인지 세워봐라. 이런 문제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문제 킬러 문항을 뽑았다. 그것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가끔 어떤 것은 어떤 문제 이 30번 주어진 문제 말고는 다른 문제는 이건 뭐 대학과정 가서 배워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킬러 문항 뽑았다면 그것에 대한 이유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주변에서 이제 다른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의견을 여쭤보면은
아니 이게 왜 킬러야? 다른 문제를 냅두고 이게 왜 킬러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역시 정답률만 가지고 조금 낮은 정답률만 가진 문제들로 가지고 킬러 문제라고 한 게 아닐까. 물론 킬러 문제는 정답률이 낮다라고 하는 건 맞지만 정답률이 낮다라고 해서 무조건 킬러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를 수가 있겠죠.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시겠습니다. 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 쉬운 문제 수가 좀 감소하고요. 그쵸? 제 생각입니다. 준킬러 문제 확대 예상. 준킬러 문제를 조금 넓혀서 상당히 좀 까다롭게 조금 변별력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등급 컷이 상당히 높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생기부와 면접의 중요성도 역시 확대해야겠죠. 왜냐하면은 뭐 정시도 정시지만 이걸 100% 판단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아무래도 학종이나 이런 수시 쪽에 대한 비율이 조금 거기서도 변동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물론 지금 이것은 예상이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수능 문제가 나와봐야 알고 점수가 전체적으로 나와봐야 합니다.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기부의 내용이 줄어들면서 그 안에 녹여야 되는 내용이 좀 많아지기에 좀 혼란스러워 가정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논문도 기재를 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당연히 거기에서 문제점 많이 존재했습니다. 막 대학 논문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막 이걸 분석한다, 뭐 대학생들 같이 분석한다, 이런 것도 그렇고 문제가 좀 많은 경우도 있었지만 뭐 독서에 대한 내용도 줄어들고 그리고 밖에서 활동한 거나 이런 것들을 점점 쓰지 못하게끔 하니까 주어지는 상황에서 최대한 이끌어내야 되는데 자소서도 없어지고 지금 진짜 그쵸, 대학 입장에서는 어떤 학생이 좀 더 우수한 학생인지 골라낼 때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겠고,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한 100만큼 내용을 가지고 분석했다 한다면 지금 한 50 정도를 가지고 더 샅샅이 막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빡셀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미리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 처음부터 생기부 관리도 잘 하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어떻게 대비해인가? 정성평가의 비중 확대를 눈여겨봐야 된다. 자, 정성평가의 비중, 말 그대로 그냥 정량평가는 내용을 전체 양을 가지고 한다면 정성평가는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용이 조금 적은 대신에 분석을 해서 한다. 이것의 비중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단순한 내신 외에도 창의적 체험 활동, 우리가 본인 창체라고 하죠. 그런 것도 동아리 같은 것도 그렇고 진로 활동 이런 것에 맞춰서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준비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선생님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저는 보통 학생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좀 메모를 해서 충분히 메모를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선생님과 개인적으로 좀 대화할 시간이 생길 때 선생님 저 혹시 이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학생이 선생님과의 관계도 좋고 그리고 그만큼 성실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면은 그런 부분도 많이 반영이 되면서 대학할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인서울대학의 학종 비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뭐 교과의 비중이 높다 막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자, 인서울대학 또는 뭐 조금 더 넓혀서 수도권 대학 한다면은 학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자, 교과로 가더라도 최저가 있는 경우는 여러 변수가 있으므로 역시 생기부를 탄탄하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교과로 갈 거야 라고 최저 없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최저 있는 경우는 그만큼 대비를 수능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대비를 철저하게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시겠습니다. 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 자, 7에서 9등급. 자, 기초가 많이 부족합니다. 7에서 9등급 진짜 저도 수업을 해봤었지만 기초가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빠르게 진도 나갈 생각과 조급한 마음 버리고 중등 과정부터 빠르게 가야 됩니다. 7에서 9등급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방정식,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이런 부분도 막힐 수가 있고요. 부등식 같은 경우 2항은 뭐였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도형 같은 경우에도 합동이 뭐였지? 닮은 뭐였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를 꽉 물고 잠을 줄여서라도 중학교 과정부터 빠르게 그리고 조금 더 연습을 하면서 가야 됩니다. 저 당장 다른 애들이 뭐 저렇게 나가고 있는데 저는 왜 고등학교가 안 해요? 지금 당장 앞에 있는 거 왜 안 해요? 엉킵니다. 진짜 엉켜요. 자, 물론 지금 이야기는 고 1학년, 2학년 학생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2주만 지나면 조금 더 길게 봐야 된다.
자, 원하는 학과나 대학이 아니라 만약에 지금 고3 학생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총 등급이 대충 뭐 봤더니 한 7등급, 8등급 나오는데 뒤늦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뒤늦게 마음 먹고 나 대학 가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공부가 생겼어. 맞춰서 공부를 해야겠다 라고 한다면은 지금이라도 시간을 지금 당장 막 7등급, 8등급 나오는데 갑자기 수능대 2등급까지 올라간다. 모든 등급 2등급까지 올라간다. 그거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년까지 솔직히 바라본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고 좀 장기 플랜을 짠 다음에 준비를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 대신에 의지도 흔들리면 안 되겠죠. 만약에 특정 영역만 잘 안 나온다면 잘 나오는 영역을 반영한 학교 위주로 알아보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특정 영역만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떤 학생은 뭐 문과 쪽인데 수학이 조금 약합니다. 그럼 수학을 반영하지 않는 학교들 위주로 좀 분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가끔가다 이러면 애매한 경우가 생깁니다. 예전에 수업을 했던 학생인데 수학은 1등급이에요. 수학은 1등급입니다. 근데 딴 게 5등급이에요. 이런 경우 좀 막막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겠습니다. 자, 4에서 6등급 같은 경우에는 준킬러 비중이 확대되니까 나 준킬러 많이 풀어봐야 돼. 지금 가다가 계속 그냥 손에 놓을 수 있습니다. 그걸 풀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대비를 많이 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우선 3점짜리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눈으로 풀거나 손 몇 번 해서 풀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빠르게 풀기에는 뭐 짱 쉬운 문제집 같은 게 상당히 좋습니다. 또는 뭐 N기출, 뭐 3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저는 문제집 홍보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썼던 문제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킬러 문제들이 거의 안 나온다 해서 무조건 중위권에서 중상위권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킬러 문제 안 나올까? 나도 등급이 올라가겠네. 그 다른 애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겠습니다. 자, 1에서 3등급 제일 변동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학생이랑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가장 변동이 좀 심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혼란도 많이 좀 가중되실 겁니다. 엄청 혼란스러울 거예요. 자, EBS 연계를 높인다고 하나 수학에서는 크게 달라질 거 없다는 생각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충 하는 것보다는 대충 풀고 나서 알겠다. 나 나머지 하면 될 것 같아. 그거보다는 완벽하게 풀고 나서 고난도 문제는 조금 더 꼼꼼하게 푸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뭐 정말 그동안 들어왔던 질문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간단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생의 잔실수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것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학창 시절에 잔실수가 조금 있었습니다. 잔실수가 좀 있었는데 그 잔실수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에는 조금 위험합니다. 나는 원래 잘하는데 나 이거 실수해서 틀린 거야. 이런 것을 실수를 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해버리잖아요. 그럼 더 이상의 발전이 없습니다. 실수도 자신의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지. 나 이거 잘하는데 이거 틀렸어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해버리면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자, 잔실수가 생기는 여러 가지 요인, 제가 혹시라도 빼먹을까 해서 메모를 잠깐 해놓긴 했는데, 자, 우선 첫 번째로 자신의 풀이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왜 실수입니까? 라고 하는데, 이렇게 풀면 되겠지라고, 대충 이거 딱 했어! 하고, 이런 경우는 푸는 게 아니라 가끔 찍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시간, 조금 부족한데, 나 여기까지 풀었으니까 나는 이거 할 수 있어. 끝까지 안 풀었는데. 난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 위험합니다. 자, 세 번째, 지나친 압박감. 그래서 문제가 더 안 풀리고 시간이 모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당장 한 문제라도 더 맞춰야 돼. 올라가는데 그러면서 막 계속 자기 스스로를 압박합니다. 압박하고 나 해야 돼 맞춰야 돼 그러면은 시간이 모자라기도 하고 더 답답하면서 막 짜증만 엄청 나면서 효율성도 떨어지고 내가 이거 왜 공부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여러 가지 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역시 이런 경우는 통틀어서 했을 때 틀렸던 문제는 텀을 두고 다시 좀 풀어보는 거죠. 자, 틀렸던 문제 있잖아요. 이거 대충 해설 보고 알겠다. 그게 아니라 틀렸어. 나는 이거 이길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든 3일이든 또는 일주일 뒤든 다시 한번 그 문제를
자신이 풀었던 과정이나 이런 거 없이 다시 한번 풀어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자,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그때 등급이 수능 때도 거의 그대로 나오나요? 걱정됩니다. 실제로 이런 거는 거의 학교에서도 그렇고 저도 학창 시절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모의고사 등급이 여러분들 수능 모의고사 등급입니다.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대부분이 그렇게 거의 그대로 나오는 경우는 많습니다. 근데 솔직히 대부분의 경우 솔직히 큰 변화가 없습니다. 갑자기 5등급 나오던 학생이 갑자기 1등급 나왔습니다.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학생이 그 전에 왜 5등급을 나왔었는지, 만약에 1등급 찍다가 갑자기 마킹 밀렸었어. 그래서 5등급이 나왔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다 1등급. 이런 거 말고 진짜 운이 좋게 쫙쫙쫙쫙 진짜 로또 맞을 확률로 잘 찍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제외하겠습니다. 자, 근데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도 있다라는 게 되겠죠. 자, 실제로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 6월 모의고사 걔가 3인가 4인가 나왔던 학생이 있었고 9월 모의고사 때는 4등급이 나왔었습니다. 실제 기준입니다. 자, 수능 때는 몇 등급이 나왔냐면 수능 때는 수학 2등급 나왔습니다. 이과 학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평소에 수능 모의고사 등급이 1, 2 나오다가 수능 때 4등급 찍은 학생도 있습니다. 변수가 많아요. 그날의 압박감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변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가르쳤던 학생의 경우에도 평소에 한 3, 4 나오다가 수능 때 2등급 찍을 뻔했지만 한 개 마킹 실수를 하는 바람에 3등급 극초반으로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 이번 등급이 나 수능 때 등급이 되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끝까지, 특히 9월 수시를 접수한 다음이 제일 위험한 시기거든요. 학생들한테 매번 강조합니다. 제발 너네 원서 접수하고 나서 머릿속으로 그 대학 붙어서 다닐 생각 하지 마. 다니고 있지. 애들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절대 안 그럴 거예요. 10년 넘게 봤거든요. 그런 학생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설명회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문자로든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목동 박샘수학의 박도균입니다. 감사합니다.